8월 한가위는 투명하고 삽삽한 한산 세모시 같은 비에는 아닐는지 태고적부터 이미 죽음의 그림자요 어둠의 강을 건너는 달에 연유된 축제가 과연 풍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는지 서늘한 달이 산마루에 걸리면 자전한 나뭇가지들이 얼기설기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소복단장한 청상의 과부는 밤길을 홀로 가는데 8월 한가위는 한산 세모시 같은 저량한 삶의 막바지 체념을 묵시하는 축제는 아닐는지 우주 만물 그 중에서도 가난한 영혼들에게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네라. 다 저지에 따라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제 살기가 편하면 뭐할라고 남을 원망하겠노. 안 그렇나? 사흘 굶으면 앵간한 사람이 아니면 마음 잘못 먹기 쉽지. 그건 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보내는 정 말입니다. 상전이 하인에게 베푸는 은혜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어른은 웃으신 일이 없었지만 웃음보다 더 정을 느끼게 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의 눈에는 자기 자신을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빛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슬퍼할 줄 모르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남을 위해 슬퍼하겠습니까? 사실 재앙이란 모두가 다 같이 겪는 것이지만 그것이 막상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여간해선 믿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이 세상에는 전쟁만큼이나 많은 패스트가 있어 왔다. 게다가 패스트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속수무책이었다. 재앙이란 인간의 척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앙이 비현실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악몽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재앙이 항상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제각기 자기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를 살피고 있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익힘을 뿜어서 병을 옮기고 맙니다. 그는 그 기뻐하는 군중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그 균은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들 속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다가 언젠가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불러내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야. 그건 헛소리지. 재산과 권력을 얻어서 인류의 은인이 되고 싶어 죽인 것도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그냥 죽였어. 나 자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인 거야. 나는 다른 것을 알고 싶었어. 그것이 나를 충동질했어. 나는 그때 알고 싶었던 거야. 어서 알고 싶었어.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벌레인가 아니면 도덕을 초월할 권력을 지닌 비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지대가 높은 강기슭에서는 탁 트인 주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있는 맞은편 강가에서는 노랫소리가 가물가물 들려오고 있었다. 햇살이 듬뿍 받은 건너편 초원에서는 유목민들의 부녀지가 검은 점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고 이곳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또한 그곳은 마치 시간마저도 멈추어 버려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축들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은 채 눈을 떼지 않고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그들의 눈앞을 가렸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하고 여위어 있었다.
그러나 이 병들어 창백한 얼굴에서는 이미 새로워진 미래의 아침 노을, 새로운 삶을 향한 완전한 부활의 서광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한 무한한 원천이 간직되어 있었다. 웃지 말아요 젊은이. 젊은이의 입가에서 그 웃음이 사라지게 될 날이 곧 닥치게 될 거야. 그곳은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땅까지도 영원히 저주를 받은 곳이라고. 그렇게 해서 엘리와 나는 결혼하게 되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사실 그런 일이란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결혼하게 된 것일 뿐이다. 그건 전주곡에 불과했다. 연애소설이나 동화에서처럼 그걸로 끝난 게 결코 아니었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시작하는 중이었다. 무엇이든 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떠올랐다. 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복수심과 관련하여 무서운 것은 에이에브가 자기의 육체적인 참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지적, 정신적 분노까지도 다 모비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이었다. 눈앞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흰 고래는 자기의 몸을 좀먹으면서 마침내는 가슴이고 허파고 먹어 없애고 마는 어떤 사악한 마성의 집념이 엉켜서 둔갑을 한 것으로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이다. 추격의 광기가 선원들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 있었다. 그중 몇몇이 어떤 공포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은 에이헤브의 위압에 눌려 겁 많은 토끼가 대초원에서 사납게 덤벼드는 들소 앞에 산산이 흩어지듯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운명의 손이 그들의 모든 혼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흥분시키는 전날의 위난, 몹시 괴로웠던 전날 밤의 초조감, 그리고 나는 듯이 달아나는 표적을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해가는 그들의 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심장을 들끓게 하고 있었다. 바람은 모든 돛을 북처럼 부풀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할 수 없는 손에 의해서 배는 줄기차게 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을 이 추적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상징처럼 보였다. 소용돌이가 동심원을 그리면서 바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떠도는 보트며 그 보트의 선원들이며 떠도는 노며 창대 등 생명이 있는 것이거나 없는 것이거나 가리지 않고 모조리 소용돌이 속에 끌어들여 뱅글뱅글 돌면서 피쿼드호에 속해 있던 조그만 나무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삼켜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무너져버리고 바다라는 거대한 수위는 5000년 전에 굽이치고 있었던 그대로 그 위에서 물결치고 있었다. 그건 그렇고 자넨 대체 누구란 말인가? 늘 악을 원하면서 도리어 항상 선을 행하게 되는 세력의 일부랍니다. 여보게, 이론이란 모두 회색빛일세. 푸른 건 인생의 황금나무지. 일체의 무상한 것은 한낱 비유이니 미칠 수 없는 것이 여기서는 이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여기서는 성취되었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들을 이끌어 올리노라. 나 이전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니 나도 영원히 남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입을 열 수 없어서 사과를 제대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선생님이 말했다. 작은 부끄러움은 내가 저지른 것보다 더 큰 잘못도 씻어준다. 이제 걱정을 거두어라. 그가 앞서고 내가 뒤를 따르며 위로 올라갔다. 마침내 우리는 둥글게 열린 틈을 통해 하늘이 실어 나르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와 별들을 다시 보았다. 결국 그 양반은 독서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밤이면 밤마다 날이 훤히 셀 때까지, 낮이면 낮마다 밤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책만 읽었는데, 잠은 안 자고 책만 읽는 바람에 머릿속 골수가 다 말라버려 마침내 정신이 이상해지고 말았다. 머릿속은 기사소설에서 읽은 갖가지 환상으로 가득 찼고, 둔갑술, 결투, 전투, 상처, 그리고 사랑이며 기부인 잘 모시는 예법, 그 밖에 상상을 초월하는 폭풍우나 엉터리 이야기들이 그의 생각 속에 실제로 자리했다. 거인이라니요? 저기 보이는 팔이 긴 녀석들 말이다. 어떤 녀석들은 팔의 길이가 거의 2레고 하나 되어 보이는구나. 주인님, 저것들은 거인이 아니라 풍차입니다. 팔처럼 보이는 것은 날개고요. 바람의 힘으로 회전하면서 풍차와 이어진 맷돌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요. 이복의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감사해서 하는 행동과 사랑 때문에 하는 행동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법이야. 기사가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는 있지.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야. 아큐는 스스로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데에는 자기가 첫째가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더구나 스스로를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데에는 이라는 말을 제외하면 첫째가는 사람이라는 말만 남으니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사람도 첫째가는 사람이 아닌가? 내깟 것들이 무엇이라고 감히? 반란이라 재미있군. 하얀 모자에 하얀 갑옷을 입은 혁명당이 왔겄다. 다들 칼을 차고 쇠채찍을 들고 폭탄에다 서양총, 양날칼, 갈고리창을 들고 사당으로 와서 아큐, 어서 같이 가자고 같이 하면 같이 가는 거지. 그러면 웨이장의 머저리 같은 사내들과 계집들이 무릎을 꿇으며 말하겠지. 아큐,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누가 들어주나? 지금 그는 그보다 더 무섭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서운 눈길을 보았다. 무디면서도 날카롭고 아큐의 말을 진작에 삼켜버리고 이제는 그의 피부와 살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삼키려고 가까이 다가오지도 멀리 물러서지도 않은 채 영원히 그를 따라오는 그 눈길을.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사방의 눈 얼어붙는 소리가 땅속 깊숙이 울릴 듯한 매서운 밤 풍경이었다. 달은 없었다. 거짓말처럼 많은 별은 올려다보노라니 허무한 속도로 떨어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선명하게 도드라져 있었다. 별무리가 바로 눈앞에 가득 차면서 하늘은 마침내 먼 밤의 색깔로 깊어졌다. 아, 은하수. 하고 시마무라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순간 은하수 속으로 몸이 둥실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은하수의 환한 빛이 시마무라를 끌어올릴 듯 가까웠다. 방랑 중이던 바쇼가 거친 바다 위에서 본 것도 이처럼 선명하고 거대한 은하수였을까. 은하수는 밤의 대지를 알몸으로 감싸 안으려는 양 바로 지척에 내려와 있었다. 두렵도록 요염하다. 시마무라는 자신의 작은 그림자가 지상에서 거꾸로 은하수에 비춰지는 느낌이었다. 이 섬에선 어디서나 죽은 자들만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소록도의 환자들에겐 낙원이 없었다. 환자들에게 낙원이 없는 한 소록도엔 낙원이 없었다. 그들의 이기적인 소문 속에만 소록도의 천국은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는 명분이 아니라 그것을 갖게 되는 과정이었다. 명분이 과정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명분이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천국이 무엇인가? 천국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자유라는 건 싸워 빼앗는 길이 되어 이긴 자와 진 자가 생기게 마련이지만 사랑은 빼앗음이 아니라 베푸는 길이라서 이긴 자와 진 자가 없이 모두 함께 이기는 길이거든. 몇백 년을 거쳐온 단단한 껍질을 뚫고 가지도 없이 물기에 찬 어린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이것이 그 노목이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다. 이것이 그 떡갈나무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했다. 그러자 문득 환희와 갱생의 까닭모를 봄기운이 그의 마음속에서 감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째서 나는 여태까지 이 드높은 하늘을 보지 못했을까? 그러나 이제라도 겨우 그것을 깨달은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다. 이 끝없는 하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하늘마저도 없어졌다. 정적과 평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는 온갖 사물 가운데서 위대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무한한 것을 보는 법을 배웠다. 따라서 당연히 그것을 보고 즐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바라보던 망원경을 버리고 자기 주위에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영원히 규명하기 어려운 영원하고도 무한한 생활을 희열 속에서 관조하게 되었다.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는 더욱더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했다. 이제는 그의 모든 지성이 구축한 것을 모조리 파괴하고 있던 왜? 라는 무서운 의문은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은 나에게 잊지 못할 중대한 날이었다. 그날은 나에게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생에서 하루를 선택하여 삭제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러고 난 후 그 인생 행로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해보라. 낡고 축축한 습지대야, 이젠 안녕이다. 수로들과 수문들아, 너희들도 이젠 안녕이다. 풀을 뜯어먹는 소떼야, 너희도 이젠 끝이다. 단조롭기 짝이 없는 내 어린 시절에 익숙한 전경들아, 안녕이다. 이제부터 나는 잡다한 대장장이 일과 너희를 떠나 런던으로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폐허에서 나왔다. 오래전 그 옛날 내가 처음 대장간을 떠나던 날,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며 거쳤던 것처럼 지금도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며 거치고 있었다.
수태섬과 대학과 장안으로 이루어진 삼중의 성리에서 모든 종들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는 소리에 파리 사람들이 잠을 깬 지가 오늘로 꼭 348년하고도 6달 19해가 되었다. 종직이 콰지모도다. 노트르담이 꼽추다. 애꾸는 콰지모도. 안짱다리 콰지모도 만세. 어머니와도 같은 성당에서 콰지모도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종이었다. 종은 잠자는 그의 영혼을 깨우고 어두운 동굴 속에 잡혀있는 가엾은 그의 날개를 펼치게 해주고 때때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태어난 그날부터 두 사람의 결혼이 예상되고 있었을 터인데도 그들이 그 뜻을 분명히 하자 친척들은 모두가 극구 반대했다. 몇백 년 전부터 피를 섞어온 두 집안의 이 건강한 젊은이들에게서 이구 하나가 태어나는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이미 그 무서운 전례가 있었다. 그것은 기묘한 여행이었다. 14개월이 지날 무렵 원숭이 고기와 뱀 수프만 먹어서 뱃속이 이상해진 우르술라는 다행히도 사람 모습을 제대로 갖춘 완전한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날 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거울로 벽을 두른 집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는 번화한 도시가 이곳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은 마콘도라고 대답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책이 없는 수도원은 재산이 없는 도시, 군대 없는 성체, 그릇 없는 부엌, 먹을 것 없는 밥상, 풀 없는 뜰, 꽃 없는 목정, 잎 없는 나무 같은 것이지요.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진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일 듯 하구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좇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K가 도착한 때는 늦은 저녁이었다. 마을은 눈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성이 있는 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개와 어둠이 산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곳에 큰 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아주 희미한 불빛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K는 국도에서 마을로 이어진 나무다리 위에 서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허공을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대거나 쫓아낼 수 없음은 물론 차마 그에게 말도 걸지 못하리라. 그러나 동시에 이 생각 또한 못지않게 강력했는데 이러한 자유, 이러한 기다림, 이러한 난공불락의 상태보다 더 무의미한 것, 더 절망적인 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천으로 두 눈을 가린 사람은 아무리 격려해 주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법이지. 천을 벗어야만 볼 수 있어. 바르나바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가 아니라 도움이야. 다른 정열, 보다 고상한 정열에 사로잡히기 위해 쏟아왔던 정열을 버리는 것. 그러나 그건 역시 일종의 노예근성 아닐까. 이상이나 종족이나 하느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은
따르는 전형이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우리가 묶이는 노예의 사슬이 길어지는 것 아닐까? 짐승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해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요? 자유라는 거지.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사람, 고가선, 수레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조그만 항구를 만들었지만 수출할 물건이 없었다. 깡글이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그렇다. 내가 뜻밖의 해방감을 맛본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았다. 외적으로는 참패했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더할 나위 없는 긍지와 환희를 느끼는 법이다. 외적인 파멸은 지고의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문학, 언어, 정밀하고 기묘하며 뜻밖의 조합을 이룬 글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검고 그 무엇보다도 차가운 글자를 통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는 마음과 정신의 신비,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그는 마치 위험하고 부정한 것을 숨기듯 숨겨왔지만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대담하게, 종래는 자랑스럽게. 그는 방식이 조금 기묘하기는 했어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열정을 주었다. 하지만 자신이 열정을 주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가장 온전히 열정을 바친 것 같았다. 그것은 정신의 열정도 마음의 열정도 아니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힘이었다. 그 두 가지가 사랑의 구체적인 알맹이인 것처럼 상대가 여성이든 시든 그 열정이 하는 말은 간단했다. 봐, 나는 살아있어. 그는 탁자 위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책더미에서 손가락으로 책 한 권을 뽑아냈다. 그가 찾고 있던 그 자신의 책이었다. 이 책이 망각 속에 묻혔다는 사실, 아무런 쓸모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이 책의 가치에 대한 의문은 거의 하찮게 보였다. 흐릿하게 바른 그 활자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는 환상은 없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그의 작은 일부가 정말로 그 안에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펼쳤다. 그와 동시에 그 책은 그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매일 아침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의 우리, 수백만의 우리는 마치 한 사람처럼 기상한다. 동일한 시간에 우리는 수백만이 한 사람처럼 일을 시작하고 수백만이 한 사람처럼 일을 끝낸다. 그리고 하나로 합쳐져서 수백만의 손을 가진 단일한 몸체처럼 시간 율법표가 지정한 동일한 순간에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고 동일한 시간에 산보를 나가고 강당에 가고 취침한다. 중증입니다. 당신 내부에 영혼이 형성된 게 틀림없어요. 그건 많이 위험한 건가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죠. 그들 중 몇몇은 무사히 살아남아 거기 벽 너머에 남아 있었어요. 벌거벗은 채 그들은 숲으로 갔죠. 그들은 거기서 나무와 짐승과 새와 꽃과 태양에게서 삶을 배웠어요.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숫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강의 많은 비밀 가운데서 그는 오늘 또 한 가지를 보았고 그 한 가지에 그의 영혼은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보았다. 이 물은 흐르고 흐르며 영원히 흘러가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언제나 같은 물이지만 순간마다 새로운 물이라는 것을. 이 순간 비로소 시타르타는 운명과의 투쟁을 그쳤다. 번민을 그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의지도 그것에 맞설 수 없는 깨달음의 연락이 꽃피어 있었다. 완성을 인식했다는 깨달음, 생성의 강, 삶의 흐름과 일치했다는 깨달음, 더불어 찾아온 괴로움, 더불어 찾아온 기쁨에 충만한 채 흐름에 기이해버리고 단일에 속했다는 깨달음의 즐거움이. 모든 죄는 이미 그 안에 은총을 품고 있네. 모든 어린애 속에는 이미 백발 노인이, 모든 젖먹이 속에는 이미 죽음이, 모든 죽어가는 존재 속에는 이미 영생이 깃들어 있지. 나는 쾌락과 물질적인 탐욕, 허영을 필요로 했고 가장 타기할 자포자기까지도 필요로 했네. 반항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세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오월의 내오가 밀려와 빗줄기가 마지막 은신처를 위협하고 흐릿한 창을 비껴 요란스럽게 아치 입구 아래로 퍼부으면 연인들은 패치카에 불을 지피고 감자를 구웠다. 지하방에서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정원의 나무들은 비와 함께 부러진 작은 나뭇가지들과 흰 꽃들을 흩뿌렸다. 실례지만 그 말은 못 믿겠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원고는 불타지 않소. 베헤모트, 소설을 이리 가져와.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작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분의 어떤 소설이라도 가져다 펼쳐지는 대로 5페이지만 읽어보십시오. 그럼 신분증 따위가 없어도 당신은 작가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레이씨. 신들이 당신에게 잘해준 것이요. 하지만 신들이 당신에게 부여한 것을 그 신들은 당장이라도 뺏어갈 수 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한은 몇 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당신의 젊음이 가면 당신의 아름다움도 더불어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위협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역사 속의 인물들을 되돌아볼 때 대단한 상실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별로 쓸데없는 목적 때문에. 너무나 맹목적이고 자기적인 거부와 흉악한 형태의 자기 학대와 자기 부정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서는 늘 하던 대로 문을 잠갔다. 그리고 초상화를 가린 자주색 천을 끌어내렸다. 순간 고통과 분노의 외마디 비명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눈에 교활함의 표정이 실려있고 입가에 위선의 주름살이 그려진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초상화는 여전히 역겨웠다.
아니, 전보다 더 역겨워 보였다. 한가롭게 이 책을 들고 있는 당신, 푹신한 의자에 깊숙이 엉덩이를 파묻고 앉아 이 책 재미있겠는걸? 하고 혼잣말하는 당신은 바로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즉, 고려 영감의 은밀한 불행 이야기를 읽은 다음 당신은 자기의 무심함 일락 저자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만나게 저녁을 먹을 것이다. 참 과장도 심한 저자라고 토를 달며 시적으로 썼다고 탓하면서 말이다. 이곳 파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출세하는지 알고 있나? 천재성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능숙하게 타락해야 하네. 사회 집단 속으로 대포알처럼 뚫고 들어가거나 패스트균처럼 스며들어가야 하네. 정직이란 아무 소용이 없어. 혼자 남은 라스티냐크는 묘지의 높은 언덕 쪽으로 몇 걸음 걸어 올라가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센강의 양쪽 기슭을 따라 구불구불 누워있는 파리를 보았다. 그의 시선이 거의 탐욕스럽게 집착한 곳은 방동 광장의 기둥과 앵발리드의 둥근 지붕 사이, 그가 뚫고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멋진 사교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웅웅거리는 벌집 같은 이곳에 그는 미리 꿀을 빨아내기라도 할 듯한 시선을 던지며 이 거창한 말을 던졌다. 자, 이제 파리와 나, 우리 둘의 대결이다. 어쩌다가 우연히 몇 마디 말을 나눈 일 말고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나의 온몸에 어리석은 피를 불러 모으는 소환장과도 같았다. 그녀의 영상은 로맨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까지 나를 따라다녔다. 그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삶의 향연으로부터 쫓겨난 몸이었다. 그는 더블린을 향해 꾸불꾸불 흘러가며 회색빛으로 반짝이는 강물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강 너머로 화물열차 하나가 킹스브리지역으로부터 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꼴은 마치 어떤 벌레가 불을 뿜는 머리를 쳐들고 길을 쓰며 어둠 속을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기차는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눈은 또한 마이클 퓨리가 묻힌 언덕 위에 쓸쓸한 묘지의 구석구석에도 내렸다. 비뚤어진 십자가와 묘비 위에도, 조그만 대문의 뾰족한 문설주 위에도, 메마른 가시나무 위에도 바람에 나부끼며 수북이 쌓였다. 온 세상에 사뿐히 내리는 눈소리, 그들의 최후의 하강인 양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 위에 사뿐히 흩날리는 눈소리를 들으며 그의 영혼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여행을 떠나 이틀만 지나면 사람은 삶에 아직 굳건히 뿌리를 박지 않은 젊은이가 특히 그렇듯이 의무, 이해관계, 근심과 희망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으로부터, 즉 일상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것, 악마적인 것밖에 없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시간을 망각한 생활, 아무런 걱정도 희망도 없는 생활, 겉으로는 분주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체되어 있는 무절제한 생활, 죽어있는 생활이었다. 장례식에는 사람을 고양시켜주는 무언가가 있어. 나는 옛날부터 가끔씩 정신적으로 고양되려면 교회에 가지 말고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어. 인간은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동물이요. 인간은 우유를 생산하지도 못하고 달걀을 낳지도 못하며 너무 약해 빠져서 쟁기를 끌지도 못할 뿐더러
토끼를 잡을 만큼 빨리 달리지도 못하오. 그런데도 모든 동물의 제왕 역할을 하고 있소. 동무들, 우리 삶의 모든 악이 인간의 폭정에서 생겨난다는 것이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인간만 몰아냅시다. 그러면 우리 노동의 산물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하룻밤 새도 안 되어 우리는 부유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류를 타도하기 위해 밤낮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합시다. 동무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봉기하자.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돼지로, 다시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번갈아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누가 돼지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미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그분을 언제나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러니 여기서도 그냥 선생님이라 칭하고 본명은 밝히지 않겠다. 이것은 사람들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염려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나한테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었다는 기억이 이번엔 그 사람 머리 위에 발을 얹게 만드는 법이네. 나는 훗날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금의 존경을 물리고 싶네. 나는 지금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을 참기보다 차라리 외로운 지금의 상태로 버텨가고 싶네. 자유, 독립, 그리고 자아로 가득 찬 현대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 그 대가로 이 외로움을 맛봐야겠지. 자네는 어째서 그것만이 길이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내 마음을 옥죄어오던 그 불가사의한 힘은 모든 면에서 나의 활동을 차단하면서도 죽음으로 가는 길만큼은 갈 수 있도록 날 놓아주었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나?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이미 그의 의지뿐이 아니었다. 고통까지도 그들을 서로 동떨어지게 하고 있었다. 고통 자체는 서로 같은 것일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들을 저마다 외로운 인간으로 갈라놓지만 그 괴로워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접근시키기 마련이다. 그는 자기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의미와 가장 위대한 희망을 지닌 것을 위하여 싸웠다. 그는 자기가 같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죽으려는 것이며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렇듯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죽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죽음이라도 받아들일 만한 인생이 아니라면 대체 그런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을 것인가? 숱한 사람들이 되게 늙음하게 가서 허무한 말로를 보이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숱한 사람들의 인생이 본시 허무했다는 것을 말할 따름이야. 다만 그것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나 그것도 뭐 대단한 일은 아니야. 결국 현실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 오직 관조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야. 아편을 복용하건 복용하지 않건 간에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